어느 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당신을 향한 어떤 사람의 시선이, 그 사람의 미소가, 그 사람의 말투가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그 친절 뒤에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당신은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의심이 많은 건가 하며 그 느낌을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관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조심하라고, 이 사람은 다르다고, 이 사람은 단순히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당신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당신 곁에 있으면서 당신의 뿌리를 조금씩 잘라내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함께 그런 사람들의 징후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너무나 귀중하고 당신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며 당신은 독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융근 그림자 투사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열등감을 직면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 열등감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들의 내면의 적이 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파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특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공손하지만 그 뒤에서는 소문을 퍼뜨리고 기회를 가로막고 당신의 평판을 조금씩 훼손합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묘하고 은밀하고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당신이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징후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절대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진짜 친구라면 눈이 빛나고 진심 어린 기쁨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웃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곧바로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말을 덧붙입니다. 승진했다고 하면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나서 힘들겠다고 말합니다. 새 차를 샀다고 하면 요즘 유지비가 비싸다며 걱정하는 척합니다.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반응에는 항상 독이 섞여 있습니다. 칭찬 같지만 사실은 비난이고 걱정 같지만 사실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샘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것, 즉 당신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당신의 빛을 꺼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 직장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노력 끝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지만 한 선배만은 달랐습니다. 그 선배는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관리 경험이 없잖아. 팀원들을 다루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실수하면 금방 내려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할 거야. 이 말들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저주였습니다. 그 선배는 은밀하게 다른 동료들에게도 비슷한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분이 팀장 자격이 있을까? 경험도 없는데 말이야. 그렇게 조금씩 그분의 자신감과 평판에 균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그들이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의 출처가 되지만 절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독을 퍼뜨립니다. 그분이 요즘 좀 이상하더라.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내가 들은 얘기로는 이렇더라 하는 식으로 소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올 때쯤이면 출처를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놀란 척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누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 오히려 당신을 걱정하는 척, 당신의 편인 척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교묘한 파괴 방식입니다. 융은 이것을 음성적 공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평판과 관계가 중요한 문화에서 소문 하나가 당신의 기회를 막고 당신의 관계를 파괴하고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그들이 당신의 약점을 기억했다가 가장 아플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신뢰하고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실패를 나눴다면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약점을 찌릅니다. 당신이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를 언급하거나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슬쩍 드러내거나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과거 이혼 경험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에는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분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 때 그 친구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이혼 경험 때문에 남자 불신증 있잖아. 이번엔 괜찮을까? 또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새로운 시작에 독을 주입한 것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새 파트너에게도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위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그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 상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비교합니다. 당신이 휴가를 다녀왔다면 그들은 더 좋은 곳에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승진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더 나은 성과를 언급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심지어 더 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당신의 성취를 평가절하하려는 시도입니다. 융은 이것을 열등감의 보상 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하하고 응원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공허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성취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그들이 당신의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하고 당신이 그것을 지적하면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한 것을 계속 합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당신의 결정에 간섭하고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면 그들은 농담이었다고, 과민 반응이라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이 침묵하도록 만듭니다. 한 남성분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직장 동료는 계속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잘 지내냐? 부모님은 언제 결혼하라고 하시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는 등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 동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비밀이 많냐고, 뭔가 숨기는 게 있냐고, 친한 사이인데 그런 것도 말 못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분이 확고하게 경계를 설정하자 그 동료는 사무실에 그분이 폐쇄적이고 사교성이 없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고 당신이 저항하면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그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당신의 친구 사이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 사이에, 당신과 당신의 동료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은 한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에는 저렇게 말하며 오해를 만듭니다. 그분이 너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슬쩍 전하고 실제로는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만들고 당신의 말을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을 둘러싼 지지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동맹을 제거하고 당신의 지원군을 약화시키고 당신을 혼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최종 타격을 가합니다. 부산의 한 여성 기업가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사람이 겉으로는 함께 일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분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그분이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린다거나 이익 분배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한때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과도 멀어지게 되었고 사업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많은 관계들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그들이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 앞에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그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그들은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늦게 줍니다.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 한다면 그들은 의사 결정권자에게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립니다. 당신이 행복한 관계를 시작했다면 그들은 그 관계에 의심을 심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획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당신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융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 자신의 내면에 공허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서 힘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 속에서 혼자가 아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여덟 번째 징후는 그들이 당신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당신이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징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 없을 때는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 또는 당신은 분위기로 느낍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대화가 멈추는 것, 사람들의 표정이 어색해지는 것,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윤근 이것을 이중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면을 씁니다. 당신 앞에서는 친구의 가면을, 당신이 없을 때는 적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것은 그들이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기자처럼 그들은 각 상황에 맞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분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분의 팀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는 그분 앞에서는 항상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동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그 후배가 뒤에서는 그분의 일 처리 방식을 비판하고 그분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고 그분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대면했을 때 그 후배는 눈물까지 흘리며 오해라고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여갔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홉 번째 징후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보다 먼저 진실을 압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대화한 후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만난 후에 우울함이나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들에 대해 생각만 해도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에너지 흡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빨아먹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에너지를 줄수록 당신은 더 텅 비어가고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진짜 친구, 진짜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해지고 더 영감을 받고 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독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반대입니다. 당신은 소진되고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한 심리 상담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두통이 생긴다면, 어떤 사람의 전화를 받은 후에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배가 아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몸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조심하라고, 거리를 두라고,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당신의 직관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징후입니다. 당신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다 친절한 것 같은데 뭔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당신의 가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민하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분명히 말했습니다. 직관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이 놓친 미묘한 신호들을 모두 포착합니다. 그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말과 행동의 불일치,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무의식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관이라는 형태로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설령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설령 그 사람이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인다고 해도 당신의 느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안전이,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더 착하게 대한다고, 더 이해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조용히 확고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대화를 최소화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한 적 없는 것을 말했다고 하고, 일어난 적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중요한 대화는 기록하십시오. 이메일로 확인하십시오. 증거를 남기십시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략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네 번째는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융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강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시기심이 당신을 심하게 괴롭힌다면 당신 안에 시기심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의 거짓말이 당신을 극도로 화나게 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정직한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수록 다른 사람의 그림자는 당신에게 덜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하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당신만 해칩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신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독을 매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잊지는 마십시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용서와 재연결은 다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의 빛을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빛을 잃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정반대로 하십시오. 더 밝게 빛나십시오. 더 큰 꿈을 꾸십시오. 더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행복이, 당신의 평화가 최고의 복수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 여성분들이 이런 상황을 특히 어렵게 느낍니다. 평생을 조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하게 느껴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당신의 친절이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배려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과 진짜 관계는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지킬 때 더 강해집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만이 당신의 경계를 문제 삼습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그 투사는 독이 됩니다. 독을 품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빛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도 파괴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민이 당신을 그들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의 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당신이 세상을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 당신은 진짜 위험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징후를 알아차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야말로 모든 독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누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당신은 누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지 느낍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누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하는지 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독을 주입하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경험은 당신을 더 선명하게, 더 확고하게, 더 진실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관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 불안 없이 사는 것,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가장 완전한 치유입니다.